2012년 초에 당시 용산 세무서장을 맡고 있던 윤우진이라는 분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부장검사였었던 자기가 평소에 우진이 형, 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도 굉장히 화려했지만 자신의 친동생이 또 그 당시 대검 중수부의 또 부장검사, 지금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윤대진 검사,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윤석열, 윤대진 이분은 쌍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윤, 소윤 이렇게 부르는 거로 두 분이 뭐 친밀도가 뭐 남달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윤대진 씨의 친형 윤우진 씨를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판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인맥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변호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에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어쨌든 2012년에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거를 확증 지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윤우진 씨가 쓰는 휴대폰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윤우진 씨가 2012년 8월 20일 날 처음 경찰에 출두해서 이제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에 출두해서 그날 딱 5분 조사받고 집에 돌아가요.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음에 와서 제대로 조사를 받겠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후에 윤우진 씨가 대낮에 홍콩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에 뇌물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마 처음이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이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외에서 공직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돼요.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그리고 나서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5년 초에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윤우진 씨를 무혐의 처분.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윤우진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당한 것이 부당하니까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또 제기했고요. 거기서 또 이깁니다. 이겨서 이분은 다시 이제 국세청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정년퇴직. 그랬던 이 사건이 2019년 7월달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 당연히 2012년에 있었던 이 주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저에게 본인이 윤우진 씨에게 자신의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했었더니 인사청문회에서는 자기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기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근데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윤석열 씨하고 나눴던 26분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잘 가지고 이분이 인사청문 거짓말을 한 다음에 녹음했었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저에게는 소개해줬다라고 인정했고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른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어쨌든 고위공직자로 나선 사람이 7년 전과 다른 발언을 했으니 보도를 결정. 인사청문회 당일 저희가 이제 영상 리포트가 좀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2년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초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박! 와. 완벽했어! 고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야.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없어요. 갸우뚱이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준석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짚어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와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순표 부장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예.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우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거야. 네. 그 윤석열이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건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에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아.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사건이고.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라고. 맞아.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의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돌아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예,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그런 그때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적인 예리할 것까지는 부분. 아니고요.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네네네.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줬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네. 유권자. 네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강화시켰지. 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거야. 네네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았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충격받았어.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해내야 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대박이다. 네. 진짜 그리고 진짜.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사유가 없는 거예요. 허위 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 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억. 예약을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확정 나고 나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또 이자 같은 것도 붙죠. 이자 이게 따로 이자가 붙을까요? 예, 선고 뒤에 이자가 붙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선고 뒤에. 왜냐하면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반환이 그렇겠죠. 네.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요? 이제 이것도 633 원칙. 그거는 이제 조희대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네. 조희대 위원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속도가 중요하지도 않거든.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뭐 대법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충 의견까지 쓰면서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자승자박에 걸린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 뭐 없는 죄를 우리가 뭐 뒤집어 씌워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졌던 죄를 뒤늦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캐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수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 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네. 행복합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가치 있었다? 충분합니다. 예. 우리 판사님 위대하시다. 네. 와, 난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판결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판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지만 오늘 나온 판례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검찰 카르텔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저기 소개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전 거기에 무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항소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항소심에 제가 조금 하나 정도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부탁 민원 하나 넣습니다. 20대 대선은 0.73% 포인트 차로 윤석열이가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냥 진짜 한 끗 차야. 진짜 한 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예,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나 요거 하나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거짓말로 얻은 대통령 자리 남은 건 397억 청구서 당사 건물값이랑 맞먹는데 국힘 큰일 났네요. 판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